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다시 만났네요. 그쵸. 사실 뭐 단계가 아직도 높긴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하고 있습니다. 약간 녹음기를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 저번에 그 랜선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제 종이 넘기는 소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아, 귀가 좀 진짜 아프더라고.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만나서 하는 게 그래도 낫다, 음질 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만나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만나서 하는 게 아무래도 오디오가 좀 덜 겹치죠. 네, 오늘 할 책은 뭐죠? 네, 굉장히 핫한 핑크색이죠. 그렇네요. 선명한 핑크색? 이건 약간 분홍색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쨍하네요. 쨍한 핑크색이고 제목은 가슴 뛰는 소설입니다. 역시 이 책도 구지가 먼저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작가들 라인업을 쭉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약간 너무 매력적인. 네. 굉장히 화려하고 사랑소설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손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이게 창비 교육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읽기 좋은 연애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읽어야 되겠다.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재밌을까. 맞아. 네, 저희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문장은 불포에서 네.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 실린 작품이 9편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두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두 작품이 어떻게 되죠? 네, 두 작품은요. 이지민 작가의 그 남자는 나에게 바래다 달라고 한다. 그리고 권여선 작가의 봄밤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불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뛰는 소설에서는 다양한 사랑이 등장한다. 먼저 이지민의 그 남자는 나에게 바래다 달라고 한다 에서는 카프카 같은 나쁜 남자에게 반해버린 나를 좋아한 줄 알았던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를 나는 집에 매일 바래다 준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는 그의 과거를 공유하고 그와 새로운 추억을 쌓기도 한다. 두 번째 작품인 권여선의 봄밤. 수환과 영경, 이 둘은 12년 전 다른 친구들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 부부가 됐고 지금은 둘 다 지방 요양원에 있다. 3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알아온 수환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영경은 중증 알코올 중독, 간경화, 그리고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은 요양원에서 안류 커플로 통한다. 한편 연경은 병원을 나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야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그를 지켜본 수아는 연경에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발음이 카프카였습니다, 여러분. 카부카가 아니라. 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소설집 속에 다양한 사랑들의 모습에 놀라던 내가 불편해졌습니다. 앞에 청소년기라는 말이 들어간 건 구지가 말했듯 이게 창비 에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창비 교육에서.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독자를 겨냥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기억나요. 구지가 먼저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인 최진영 소설가님의 작품을 읽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의 범주를 넘어간 것 같아 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약간 저는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을 가질 때 근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없는
문학적으로 그냥 좀 이야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편을 갈라서 싸운다든지 뭔가 이렇게 누군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뭘 저런 걸 가르쳐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좀 그냥 내밀한 감정의 그런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창비 교육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교육적 자료로 쓸 수 있을 법한 소설들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처음 시작이 욕으로 시작하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욕으로 시작하고 네. 거의 첫 장인가 두 장부터 막 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첫 장에 아, 그러네요. 이 새끼가 씨발 존나 사랑한단다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가? 그치 10대 애들은 욕을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데 이 단체로 읽긴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골라서 읽는 친구들은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10대 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딱 접하게 됐을 때, 소설이 이런 건가? 교과서에는 소나기가 실려 있는데,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간극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단체로 읽히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불포가 나왔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박상현 작가 작품인데, 네. 제가 그렇게, 얘가 계속 자살해.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해.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토이스토리 4 보면 포키가 계속 자살하거든요. 자살 시도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살이 아니고, 제가 그냥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계속 그 쓰레기통에서 탄생한 포크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쓰레기통에 다시 들어가, 자기가. 그래서 제가 왜 계속 다시 죽으려고 하지? 계속 쓰레기통에 다시 들어가 있는 애를 구해오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게 떠오르셨군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왜 계속 얘네 왜 이래? 그래서 박상영 작품으로 가면은 톤 다운이 확실히 이루어져요. 맞아요. 가라앉는. 그게 뭐 싫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얘기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 다른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출판사에 집중하여 이 책을 본다면 그러면 이 책을 학교에서 창비 교육에서 나온 소설집이니까 그리고 이게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학교에서 단체로 읽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애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감당 못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계속 읽어왔었던 그냥 소설들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내 안에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구나. 꼰대가 있지, 꼰대가. 되게 좋아하네요, 지금. 뿌리 깊은 꼰대가 뭐 구지한테도 있고 오리한테도 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다가 이제 최민석 작가의 괜찮아 네 털쯤은 난 이거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여러 소설을 다루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어떤 게 안전한 소재인지라는 것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괜찮아 네 털쯤은도 되게 뭔가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 혼자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읽힌다면 이 9편 중에 뭔 되고 뭔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걸을 것 같다. 검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청소년들을 굉장히 미숙하게 바라보고 있었지? 그니까 굳이도 그때 뭐 학창 시절 때 상실의 시대 읽고 이랬다며. 그치. 음. 숨어 읽었지. 과소평가를 하고 있던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불편 포인트를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우리가 두 작품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한 작품씩을 살짝 얘기하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음. 방송했었던 작가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했었죠. 이미 다뤄봤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양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박상현 작가님과 정세랑 작가님 그리고 황정은 작가님. 네,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소설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저는 특히 웨딩드레스 되게 좋았거든요. 웨딩드레스 44? 맞아요. 그리고 황정은 작가 것도 이런 이야기도 쓰실 수 있구나. 늘 그 기분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박상현 작가님 거는 특유의 약간 침체되는데도 개그가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참 잘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능수능란함이 네. 있어요. 그래서 좋았다. 어떠셨어요? 박상영 작가님 거를 읽다 보면 늘 느끼는 게 굉장히 현실감이 있어요. 그 막 장면 묘사 같은 것도 너무 생생하고, 근데 이번 소설에 보면 그 여자 역할로 나오는 친구가 그 연예인 지망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인가요? 그쵸, 101. 101.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단칸방에 대한 묘사도 너무 생생했고, 읽는 내내 좀 우울하기는 했는데, 역시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기분으로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서 이걸 또 다시 읽으니까 진짜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10대들에게 숨기고 싶었나?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만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처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순간에도 서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다른, 극과 극으로 다른. 그러면서 그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문장이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집착이 사랑이 아니라면 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치. 그게 정말 이 햄릿 어떠세요에 온전히 녹아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주제의식 같은 느낌이 있었죠. 맞아요. 재밌었고, 정세랑 작가님은 그때 굳이도 얘기를 했지만 옴니버스식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시점을 바꿔서 딱 그 서술을 하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세랑 작가 책을 계속 거의 이제 저희가 전작주의가 됐잖아요. 네. 네. 정세랑 작가의 전작을 다 읽은 독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진짜 잘 쓰세요. 맞아요. 이런 구성. 하나의 소재라든지 하나의 사람을 매개로 일어나는 다양한 시점들의 이야기, 다양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약간 그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결이 돼. 그러니까. 피프티 피플에서도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재만 들으면 저는 단편보단 장편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한 시점으로 쭉 이어지는 소설을 좋아해서 그냥 줄거리만 들으면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은데 읽으면 굉장히 빠르게 잘 읽혀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웨딩드레스 44가 44명의 사람들이 거쳐간 거잖아요. 이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면서 지나간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연들이 한 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길게 서술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더 좋았어요. 근데 한 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문장들을 감쪽같이 잘 썼지?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만약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읽는다면 그런 글쓰기에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 여기선 웨딩드레스였는데 뭐 학생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뭐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써보는 거죠. 약간 릴레이 소설처럼. 네,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정세랑 작가님의 특징이라면 뭔가 시대적인 이야기를 꼭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근데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 약간 묵직해지는. 그래서 한 줄짜리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딱 찾았더니 네. 32, 33에 딱 한 줄씩이에요. 네. 32는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33, 그러니까 33번째 이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죠. 남편이 문득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왔다. 요즘 이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잘 녹여내요.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뒤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요. 근데 이게 한 줄만 있음으로 인해서, 한 줄만 있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치. 결혼할 때 이런 얘기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라고 바로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 매력적이에요. 네. 황정은 작가님의 데니 드비토였었죠. 이건 어떠셨어요? 이거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잔한 애니메이션? 아, 맞아요. 네, 그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좀 약간 프랑스식 그림. 일본의 약간 귀여운 그림 아니고 약간 프랑스식의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약간 좀 실사에 가까운 애니메이션 같은. 맞네요. 사랑스럽지 않은 그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지무지 좋았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그 외에 저희가 또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짚어보고 가고 싶은 작가는 아까 말했던 괜찮아 네 털쯤은 네, 최민석 작가 작품 재밌었죠. 그리고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짱 길었어. 그래서 설정이 원숭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죠? 인간이 아니죠? 원숭이. 약간 경계. 너무 재밌었던 게 그냥 막 갖다 쓴다는 느낌이 있는 게 좋은 의미로 폴 맥카트니, 무라카미 하루키. 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번역되면 큰일 난다. 이 소설에 따르면 그 두 사람도 원숭이인데 잘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다라는 그쵸. 거죠. 그리고 원숭이 인간들은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등한 재주가 있는데 인간들 사이에서 섞여 살면서 그 재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렇죠. 설정이 너무 신박했고. 근데 원숭이기 때문에 털이 너무너무 많이 자라고 털 갈기 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 뒷부분이 참 좋았던 게 정말 사랑하게 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겠구나 했던 시점에서 또 얘기를 확 틀어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맞아요. 또 백수린 작가 거 구지가 좋아했어요. 폭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근데 이번 소설들이 좀 진짜 단편 영화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백수린 작가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로드무비 같은 기분도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단편 영화로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그 책 중간중간에 각 작품마다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 저 백수린 작가 작품에 들어가 있는 사파가 너무 예뻤어요. 자동차 타고 가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랑 계속 여행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이 모녀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게 그 점도 너무 재밌고 신기했고 맞아요. 약간 그 진짜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의 결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녀 사이가 늘 애틋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학습됐기 때문인지 맞아요. 애틋해야 될 것만 같은 음. 그런 기분이 어느 정도 요만큼씩 있다고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는 그것도 약간 틀어주는 그런 지점이 좀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홍희정 작가. 네. 알던 모든 것? 제가 이걸 읽고 좋아 라고 구지한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그래, 영화가 떠있나? 그리고 영화로 보면 좋았을 것 같아. 이 여성 서술자의 내면 따위 알지 못하고 그려지는 장면들은 너무너무 좋고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이 홍희정 작가 걸 읽으면서 지독한 짝사랑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저는 외려 Call Me By Your Name 영화 보면 그 후반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이 감정을 확인하지만 초반에서는 주인공 남자가 티모시 샬라메가 되게 지독하게 앓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좀 겹쳐지더라고요. 특히 여기 작품 속에서 남자가 입던 티셔츠를 훔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느껴보는 그런 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티셔츠를 섬기는 마음을 알까?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상대 남자가 입던 수영복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아보는 그 씬이 있어서 이런 감정의 결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좀 즐겁게 읽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중간중간에 할아버지가 20대를 좋아하면 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계속 겹쳐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이건 성별이 바뀌어도 힘들구나. 제가 그래서 구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은교라는 은교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 근데 그 은교는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자꾸 이렇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맞아, 영화에서는 더 그렇죠.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게 없이 정말 온전한 짝사랑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점을 얘기해 줄 때 그래 맞아 그런 것들 나도 좋긴 했는데 난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 맞아요. 저도 헛소리를 할까봐. 근데 구지의 그 딱 성별을 바꾸어서 보는 그 시점은 저도 딱 맞아. 나도 만약에 바뀌었으면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거기에 많이 함몰되어가지고 이 책 그 부분을 읽어서 이렇게 예쁘긴 한데 점점점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다루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 네. 근데 저희가 그 다른 작품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서로 순위를 매겨봤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좋았던 작품 2개 말하기라고 했을 때 겹쳤죠? 그렇죠. 그리고 1위는 부동의 1위였죠. 부동의 1위, 그죠? 네, 부동의 1위가 뭐였죠? 이지민 작가. 맞아요. 제목이 그 남자는 나에게 바래다 달라고 한다. 그쵸. 이 작품은 우리가 둘 다 너무 좋았다. 하였고 두 번째 작품도 말한 작가들 중에서 겹쳤어요. 네.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얘기를 되게 오래 했네요. 신나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안에 실려있는 하나하나의 단편들이 다 재밌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거리도 많고. 맞아요. 그럼 이지민 작가님의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어떠셨어요? 재밌고요. 신박했고. 어떤 점이 신박했죠? 바래다 주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손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게 신기하다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손이 멋진 사람한테 확 호감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멋지다라는 지점이 어떤 거예요? 잘 조각되어 있는 느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냥 하얗고 매끈한 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되게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말 생활인으로서의 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손 아니면 열심히 운동한 사람의 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한 순백의 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매력적인데요. 성별을 떠나서
그냥 저는 약간 손톱이 가지런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 관리가 잘 돼. 그치, 뭐 힘줄이 나와 있는 손도 매력 있고 없는 약간 포동포동한 손도 매력 있고. 그러니까 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했던 게 몰입을. 그러면서 지금 손을 가리고 있네요. 내가 지금 손을 보려고.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어디서 꺼내지를 못합니다. 남들의 손은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의식을 못했는데 이 소설의 시작을 보면서 아 맞다 나도 손을 보지 라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카프카 같이 나쁜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난 카프카가 얼마만큼 나쁜 남자인지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들어가고 이제 민우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민우 씨. 진짜 나쁜 남자죠. 아, 진짜 그거 몰라도 되는 권력.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 중에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정신 차려. 헤어지는 것도 아니야. 걔는 널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정리해. 그러니까 이 민우 씨의 문제는 악의가 없어요. 순수한 사람에 대한 호감과 호의만 있을 뿐인데 사실은 그게 나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구한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민우 씨는 일말에 그게 없고요. 네, 그냥 이 시간이 즐거우면 된 거야. 퇴근하고 매일 만났다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기쁘게 헤어지고.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던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것도 너무 기쁘게 말해. 네가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그 장면을 보면서 민우 씨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진 카사노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카사노바도 의도를 갖고 시작은 된 건 아닐 거예요. 하다 그런가요?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 위험하다. 내가 만약에 주인공 선숙 씨의 친구였다면 야 진짜 좀 모질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그 시간에 날 만나. 그치? 야 일주일 동안 내가 매번 거기 갈게. 나를 다 줄게. 만나. 이러면서 그 친구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선숙 씨의 멋진 결단은 아니야 내가 좋아하니까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욕했죠. 그러다가 다시 연락 온 민우 씨에게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집에 바래다 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남자가 어색함을 느끼는 거죠. 여자가 집에 바래다 주는 건 처음인데? 라면서. 근데 이게 저는 집에 바래다 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집을 바래다 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랑 정말 집 코앞까지 데려다 주는 건 또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리고 지하철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랑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압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정말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 집을 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스토커일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약간 안전 이별이 안 되는 애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더더군다나 혼자 살기도 하고. 근데 이 집을 바래다 준다라는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 바래다 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네. 근데 이걸 거절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정도를 아니면 신뢰의 정도,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안 해? 소개팅을 했는데 난 이 남자가 별론데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못 이기는 적 3번 정도 만나면 정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3번까지 만나라 라고 한 거죠. 근데 3번 만나는 날 이 남자는 내가 3번이나 만났으니까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나 그때 막 두통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싫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 지점에서 깨달은 게. 우리 집이 어느 역에서 내린다는 것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정말? 이 정도로 막.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진짜 싫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집을 어쨌든 발에다 줘도 된다라고 허락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느꼈었던 감정 정도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방향인 거지. 그렇지요. 물론 끝까지 민우 씨는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열어주지 않았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신기해요. 근데 사람에 대한 호감이 베이스가 굉장히 넓은 사람인데 깊어지는 건 굉장히 결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 말이 정확하네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숙 씨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연인으로서. 근데 내 인생에서 쳐내진 않아.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선숙 씨도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그냥 만든 거잖아요. 만족하고. 약간 미스 홍당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신기한 얘기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존재할 수 있지 그래. 있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집에 데려다주는 시기가 돼요. 민우 씨가 팔을 다치고 지금 약간 사귀던 연인에 대한 상실감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몸과 정신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요하리 많지 이제 선숙 씨가 딱 공략을 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럼 전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병간호 해주다가 결혼하고.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결핵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21세기의 결핵이라니 아무튼 그 결핵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너무 부모님보다 헌신적으로 왜냐면 이게 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결핵 환자는. 근데도 이렇게 매번 퇴근하고 글로 오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서 결혼했거든요. 제 친구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여기 보면 민우가 어렸을 때 지나가던 골목에서 어두운 밤에 둘이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를 공유하게 되는데 저는 사람한테 확 이게 미묘해요.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감정이 생기는 건지 그게 약간 모호할 정도로 그 부분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과 애정이 솟구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동네, 그 사람의 추억이 다 있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간 심리상담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뭔가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애소설이잖아. 가슴 뛰는 소설이니까 가슴이 뛰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잘 되자야. 약간 이런 기분도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또 스포가 되니까 말을 하지 말까요? 뒷부분은? 근데 우리가 이미 약간 뉘앙스로 다 얘기한 것 같긴 해. 그런가요? 그럼 제가 좋았던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매일 바래다 주던 그 민우 씨가 내가 바래다 줬던 민우 씨가 이제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148쪽에 있어요. 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나는 사랑했으나 사랑받지는 못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나 돈을 벌지 못했다. 나는 정답은 풀었으나 문제는 알지 못했다. 나는 뒤처져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싶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만의 특허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이게. 그리고 이 그 구절이 주는 위로가 확실하네요. 있어요. 네. 이 소설 되게 위로돼요.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강단이 있는 모습도 되게 좋죠.
네, 멋있어요. 어. 끝까지 마지막 최후에 만났을 때도 내가 바래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 여자는 여한이 없겠다, 약간. 맞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아, 이 소설 1위로 꼽을만 하지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읽어보시고 응.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작품인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얘기해볼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 이 소설을 읽으면 그렇게 목이 말라요. 맥주 마시고 싶죠. 그리고 사실 봄밤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서정적. 그쵸. 약간 봄은 좀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 좀 사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좀 추웠던 거에서 풀리면서. 맞아요. 그런데 보면서 약간 팍팍하다. 그러니까 뭐 우울함을 순위를 매기는 건 유치하긴 한데 저는 박상영 작가님 여기 들어가 있는 소설보다 한층 더 좀 농도가 짙게 우울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약간 좀 거친 우울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른의 우울. 맞아요. 네. 약간 출구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일단 시작하는 대사부터 묵직하잖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야, 기억나네요. 어제 다시 읽어봤는데. 이 문장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제목을 약간 스윗하게 해놓고 봄밤 이러고 있는데 그래야 끔찍하지. 네, 그래서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이렇게 뒤통수를 확 때리고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권여선 작가님의 문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인물들이 나누는 대사가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뭔가 정말 진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것 같아. 좀 드라마 대사처럼. 맞아요. 그래서 좀 잘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소설집의 특징이 정말 장면들이 생동감 있게 잘 그려진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커플 수환과 영경도 그냥 우리가 알류 커플. 여기서 R이란 알코올 중독, 류는 류머티즘 관절염을 각각 앓고 있는. 근데 약간 귀여워. 그냥 알류만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알콩달콩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한 사랑하는, 어쨌든 저들끼리는 되게 속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커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에겐 좀 애정 어린 호칭처럼 느껴지기는 했었는데 사파가 너무 예쁘네요. 그쵸. 그리고 귀여워. 약간 좀 병원 같기도 하고 약간 재수 같기도 하고. 근데 밖에 배경은 너무 열대야. 그러니까. 색감이 참 예쁜데. 네. 이 두 사람의 나이도 저는 좀 흥미롭긴 했거든요. 좀 늦은 나이에 만나서 이제 50대로 나오는 설정인데 50대의 커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리고 각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라는 부분도 저는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좀 좋기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약간 인생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뭔가 20대 때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직업도 찾아야 되고 뭐 내 평생의 반려를 만날 거라면 그때 만나야 되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의 순위가 막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도 이렇게 죽음까지 서로 지켜봐 줄 수 있는 반려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또 약간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M4 세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포기하는 것에 요건이 되는 게 내가 직업이 뭐 변변치 못하고 내가 뭐 가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변변치 못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얘는 가진 게 막 많은 애들도 아니고 근데 의지하고 요양원에서 서로 탈부비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의지가 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사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시기 얘기를 하셨는데 50대라고 하면 왠지 그런 아주 깊은 사랑을 하기에는 뭔가 지나친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라든가 이야기도 진짜 많이 없었고 그쵸. 하는데 이 소설에서 다뤄주는 것도 좋았고요. 그쵸. 사실 진짜 메인 서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나오더라도 뭐 조연들의 맞아. 이런 식으로 스쳐가는 밀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맞아요. 언제나 주인공은 20, 30대 젊은이들의 사랑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들이 50대 그리고 60대 약간 이렇게 언니들은 다 또 노인들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서 이들끼리의 서로 토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도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수환과 영경은 여기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그려지는데 읽는데 좀 처절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권여선 작가님은 저는 이제 이전 작품으로 안녕 주정뱅이 밖에는 못 읽어봤었는데 이렇게 술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부분이 일가견이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작가 누구죠? 레이먼드 카버? 보면 그 사람도 참 작품에서 술, 알코올 중독 이거 많이 다루잖아요. 그 유사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안류 커플이라서 되게 뭔가 깊이 있는 대화를 안 나눌 것 같은데 막 톨스토이 이야기 나누고. 기억난다. 분모분자 이야기 나누고. 저 분모분자 부분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또 계속 책을 읽어주고 옆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장면들이 정말 다정하고 서로를 정말 의지하고 있고 서로를 아껴주고 있다라는 맞아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왜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수환이는 너무 마음이 깊어요. 생각이 깊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이 소설 속에서는 상대방을 진짜 배려하는 그 깊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수환이가 보여주는 깊이는 표면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영경의 배려는 사실 거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그랬던 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안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줄거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술이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서 굳이 나가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와야 돼? 그치. 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을 읽으면 그러니까 영경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살려고 하는 행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생존이에요, 여기서. 그 지점에 대한 묘사가 읽으면서 진짜 저도 목이 마르고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경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뺏겼고 그쵸. 거의 납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서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세상은 아름답다고 믿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됐어.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괜찮을 수 있겠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이 사람에게 너무 크게 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수아는 너무 잘 알고. 근데 이 아이 뺏기는 장면에서 너무 약간 이건 진짜 현실이다. 이건 약간 극사실주의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잠깐 읽어드리면 전 남편 부부와 예전 시부모는 그녀 모르게 은밀히 준비해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떠나버렸다.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영경에게 영선은 언니죠, 그죠? 그럴 거 없다고.
차라리 잘된 일이니 내버려 두자고 했고, 영미도 언니죠. 네. 영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 정확하게 그려져요. 너무 네. 네, 그러면서 언니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잖아요. 어째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감정을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한 상태로 아이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납득이 전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크게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때 믿었었던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그래서 받는 배신감과 충격과 타격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걸 다행이라고 하니까. 근데 또 왜 이렇게 말했을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해. 알기는 하지만 그게 가족 입에서 나왔다는 좌절감이. 근데 보통 가족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실 가족들이 하거든요. 위안답시고. 근데 위로가 안 되고 더 상처를 남기고 더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 저들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근데 가족도 이해하지 않고 가족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더 나를 이해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수환은 그걸 알고. 그러면서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그 간병인? 젊은 남자 간병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도 좋았어요. 맞아요. 수환한테 막 들려주잖아요. 난 어떤 장면이 생각난다 라면서. 근데 그 장면 속에서의 여자 울던 친구의 모습이 마치 영경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어떤 장면이었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네네. 아줌마 우는 거 보면 자꾸 소연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데, 소연이 여자친구? 이게 좋아했던 여자였나요? 학창시절 때? 아니요. 소연이는 뭐랄까, 소연이랑 누구야 얘?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두 명의 여자가 있거든요. 예. 은경이랑 소연이가 있거든요. 그 간병인. 아니요. 간병인에게 있었던, 네. 그쵸.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친구들이 내가 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 나는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이상한 소문이 돈 거죠. 소연이를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돈 거죠. 난 소연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들은 은경이가 너 진짜 소연이 좋아해?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나 소연이 좋아한다 어쩔래? 이렇게 됐더니 그날부터 은경이가 자기한테 약간 몸이 단 것처럼 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연이를 이용한 거죠. 은경이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래서 사귀기도 했고 근데 은경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몸달아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소연이한테? 은경이를 만나는데 근데 눈이 울 것 같은데 끝까지 울지 않고 알았다고만 얘기했던 그 장면. 그게 아줌마 우는 장면을 볼 때 소연이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울고 있는데도 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 너무 그 인물이 누군지 생김새도 모르지만 뭔가 그 눈이 너무나 상상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끝에는 이제 수환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영경은 없었죠. 수환이 죽는 동안에 연락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영경은 그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수환이 죽고 난 이후에 영경의 어느 부분도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서로에게 서로가 거의 마지막 지지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근데 이 지지대라는 게 건물을 온전하게 받치고 있어서 지지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그 정도의 지지대였던 거죠. 그냥 진짜 얇은 카드 두 장이 맞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결말만 보면 그냥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말 전에 그냥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단상들을 생각하면 또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랑이란 정말 핑크빛의 웨딩드레스 입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맞아요. 좀 지나고 봐서 표지를 또 보니까 표지 색깔은 굉장히 핫한 핑크색이긴 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그냥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은 또 살짝 고독해 보이기도 해요. 뭔가 되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진짜 좋은 이런 거 무슨 소설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여져 있는 소설? 문집이죠, 사실. 사랑에 문집. 대한 문집.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불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저희가 이걸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기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그치. 다양한 시선에 노출되어 보는 건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이걸 읽으면서 괜찮을까? 했지만 네. 그런 제가 불편해졌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요. 정말 무슨 생각을 할까? 청소년들이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20대가 넘어가는 연령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 또 10대가 계신다면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하니까 있으시면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불포를 만들면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들은 충분히 지레 겁먹고 우리가 우리 애 보호해야 돼. 약간 막 이런 기분인 거죠. 그쵸. 그렇다고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어? 맞아. 아니잖아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단을 내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졌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당당하게 이거 한번 읽어볼래? 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권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면 좋겠다. 라고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전체를 읽어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덮을 수도. 재미없어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죠.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1대 100 해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해보죠. 가위바위보. 먼저 해주세요. 왜 좋아하는 거죠? 아니, 싫어한 거예요. 네, 저는 오늘의 1대 100 단어를 유리벽으로 선택했습니다. 내 앞에 투명한 유리막이 있어서 타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의 유리벽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유리벽으로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니까 나는 편견 없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한 선을 긋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사실 혼자는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화할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다, 유리벽이라는 표현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대 100 단어로 느낌표를 골랐고요. 느낌표라는 건 기쁨, 슬픔, 놀람 등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쓰이거나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쓰는 부호잖아요. 네. 제가 이 소설을 읽기 전 무엇을 기대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설레는 사랑의 시작, 두근두근하는 로맨스 코미디 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소설에는 사랑의 시작도 있지만 끝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좌절과 실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다양한 사랑의 형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사랑이 이런 거였지.
막지만도 않고 설레지만도 않은 것, 때때로 피곤하고 너저분해질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내내 기쁨이나 슬픔, 놀람을 느끼게 만든 책이어서 느낌표라는 단어를 골라보았습니다. 좋네요.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정말 느낌표로 들긴 했습니다. 네, 믹스 커피 같았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소설 마무리하고요. 서점에서 이 책 보시면 반갑게 들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